내게 주려는 것이 우리가 애써 얻어내려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마이클 싱어의 내맡기기 실험은 바로 이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숲속의 마음 책방 강미정입니다. 마이클 싱어의 책을 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될 일은 된다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상처받지 않는 영혼과 삶이 당신보다 더 잘 안다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라면 이 책은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된 그의 생생한 실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수필이나 자서전처럼 편하고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에요. 마이클 싱어는 평범한 대학원생이었고 또 소박한 명상가로 살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얻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가 창조해낸 그 힘에 맡기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그는 삶의 흐름을 무조건 신뢰하기로 하고 그가 말하는 일명 내맡기기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의 원제가 The Surrender Experiment 이고요. 그렇게 40년간 내맡기기 실험을 통해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자신의 호불호를 따라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그저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다이나믹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대학 교수, 건축업자, 프로그래머, 대규모 회사의 CEO, 영성 공동체 리더,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다양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부하 직원의 비리로 인해 FBI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기도 합니다. 억울했던 그 순간에도 저항 없이 모든 걸 수용하기로 했을 때 삶은 또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40년간의 경이로운 여정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그 중에서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 말하는 서문과 2부의 내맡기기 실험을 시작한 순간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서문 12km 상공에 떠있는 6인승 자가용 제트기는 홀로 앉아있기에 아주 평화로운 곳이다. 나는 자연스레 명상에 빠져들었고 마음은 매우 고요해졌다. 눈을 뜨자 맨 처음 숲으로 들어가서 홀로 명상을 하던 시절에 비하면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확연히 실감됐다. 나는 여전히 같은 숲에 살고 있다. 하지만 나 홀로 살던 그곳은 거대한 요가 공동체로 성장했고 나는 삶이 조화를 부려 만들어낸 상장 기업의 CEO가 돼 있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겠다. 이토록 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모든 삶의 경험들이 홀로 명상에 매진하던 몇 년간의 세월만큼이나 나를 영적으로 해방시켜 주었다는 것을 말이다. 헤라클레스가 강물을 흘려보내어 아우게아스 왕의 외양간을 청소했던 것처럼 삶의 세찬 흐름이 내게 남아있던 모든 불순물을 깨끗하게 씻어내주고 있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상관하지 않고 나는 그저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무저항을 실천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유명한 CEO를 만나 그가 제시한 수십억 달러짜리 합병안을 논의하기 위해 텍사스로 날아가고 있었다. 1999년 5월의 회고.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법이 없다.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삶은 무변광대에서 사실 우리에겐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우주는 자그마치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세상의 흐름을 결정짓는 과정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시작된 것도 아니오, 우리가 죽는다고 끝날 일도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매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들은 실로 어마어마한 현상이다. 그건 수십억 년간 서로 얽히고 설키며 작용해온 모든 힘들의 최종 산물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손톱만큼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며 끊임없이 결정하고 통제하려 든다.
그러니 그토록 긴장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제로 세상 만사가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내 앞에 놓인 것이 그 모든 창조력들이 지어낸 자연스러운 산물이라고 생각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실보다 마음의 생각에 우선권을 준다. 우리가 하는 말은 대개 이런 식이다. 오늘은 캠핑 가는 날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게 좋겠어. 돈이 정말 필요하니 월급을 올려받아야겠어. 어떤 일은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대담한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차렸는가? 이것은 순전히 마음이 맘들어낸 개인적 호불호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매사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호불호에 따라 세상이 달라져야 한다고 진짜로 믿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살자면 삶이 극도로 힘들어진다. 우리가 늘 삶과 맞씨름을 벌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힘이 없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의지력이라는 선물이 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무엇이 이러저러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 그 기대에 발맞춰서 바깥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마음과 가슴과 육신의 힘을 동원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가는 길과 나의 개입이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벌어졌을 일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 개인의 의지 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현실 간의 이 싸움은 결국 우리의 삶을 좀먹는다. 전쟁에서 이기면 행복하고 느긋해지는 반면 지면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개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맞아떨어질 때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부단히 몸부림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꼭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내버려 둬도 삶은 꽤 잘 굴러간다는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 행성은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자그마한 씨앗은 절로 거대한 나무로 화해가고 비는 주기적으로 내려서 수백만 년 동안 지구의 모든 숲에 물을 대주었고 한 톨의 수정란은 아름다운 아기를 키워낸다. 이 중에 인간이 의지의 힘을 의식적으로 발휘해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을 포함해 지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수백만 년간 존재해왔던 우주의 힘에 의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이런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휘두르려 덤벼든다.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생명의 작용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보살펴주고 있을진데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좋은 일이라곤 하나도 생기지 않을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이 책은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 생명이 호련히 DNA 분자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두뇌까지도 창조해낼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통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삶에 좀 더 멀쩡한 정신으로 다가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령 삶에 대항하는 대신 그 흐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서 그 속으로 뛰어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절로 펼쳐지는 삶의 질은 어떠할까?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사건이 무작위로 일어날까? 아니면 우주의 완벽한 질서와 의미가 우리의 일상 속에도 강림할까? 내가 벌인 한 놀라운 실험은 바로 이런 생각에서부터 비롯됐다. 이 실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하나의 질문이다. 마음속에 현실의 대안을 지어내놓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실과 싸우는 게 나을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완벽한 우주를 창조해낸 그 힘에 맡기는 게 나을까? 이 실험은 속세를 떠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 속으로 뛰어들어 더 이상 개인적인 욕망과 두려움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자리에서 살자는 것이다. 더 나은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를 최선을 다해 지켜보았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은 경이롭다는 말로도 부족하다. 삶이 산산조각 나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 한 가지 일이 자연스럽게 다른 일과 맞물리면서 삶은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정으로 나를 인도했다. 이것은 그 여정에 관한 책이다. 누군가가 과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삶의 흐름을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독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내맡기기란 의지 없이 넋놓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40년에 걸친 나의 이야기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삶이 펼쳐내는 일들을 안내자로 삼아 내 의지를 발휘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다. 주변에서 자연스레 펼쳐지는 힘에 자신의 의지를 동조시켰을 때 깜짝 놀랄 만큼 강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경험이다. 이 엄청난 실험의 소산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연 어떻게 이런 식의 삶을 살게끔 이끌렸는지를 보여준 다음 당신도 내가 한 것과 같은 여행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당신이 보게 될 것은 당연히 당신의 것과는 매우 다른 삶의 경험이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꼭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야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사건들은 내 인생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역시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 내 내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었다. 바라건대 나의 내맡기기 실험에 관한 이 이야기가 당신 역시 더욱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펼쳐진 경이로운 완벽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부추겨 주기를. 2부 위대한 실험이 시작되다. 일생의 실험. 그때까지 내면의 자유를 향한 나의 여정은 모두 명상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나는 깊은 평화와 고요를 한껏 맛보기 위해 명상을 통해 내면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다. 나는 몇 시간이고 앉아서 에너지의 아름다운 흐름이 나를 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곳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뚫지 못한 벽이 있었다. 게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언제나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나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은 어느 날 벼락 같은 깨달음을 통해 왔다. 어쩌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친 것이다. 끊임없이 마음을 조용히 잠재움으로써 나를 해방시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닐까? 마음을 그렇게 제잘거리게 만드는 배후의 원인이 무엇일까? 만일 그 동기를 제거할 수 있다면 싸움은 끝날 터였다. 이 깨달음 덕에 나의 수행은 완전히 새롭고 흥미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내면을 잘 살펴보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마음의 활동 대부분이 나의 호불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점이었다.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에 대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다. 마음의 이 호오야말로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절거림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겠다는 대담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나는 개인적인 호불호를 둘러싼 마음의 수다에는 완전히 귀를 닫겠노라고 결심했다. 대신 삶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에만 의지를 발휘하리라고 마음먹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어쩌면 내면의 소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도 몰랐다. 수행은 아주 간단한 것으로 시작했다. 바로 날씨였다. 비가 오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비가 내리나 보다 하는 것이, 해가 쨍쨍하면 툴툴대지 않고
그저 쨍쨍한가 보다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마음이 그럴 수 없다는 사실만은 확실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내리는 거지? 비는 꼭 내가 내리지 말았으면 할 때 내리더군. 다른 날 다 놔두고 왜 하필 이날이야? 이건 불공평해. 나는 이 모든 무의미한 소음을 다음 말로 대체했다. 참 아름답구나. 비가 내리네. 이런 수용 연습은 효과가 매우 강력하여 확실히 마음을 조용해지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밀고 나가 더 많은 것을 대상으로 수용 연습을 해보기로 했다. 이제부터 삶이 특정한 방향으로 펼쳐지는 것에 대해 내가 저항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유일한 이유가 나 자신의 호불호라면 나는 그 호불호를 내려놓고 삶의 주도권을 넘기겠노라고 결심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 분명히 이것은 내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좋고 싫은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내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의문은 나를 겁먹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나는 삶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게 아니었다. 나의 자아 저 너머로 자유롭게 솟아오르고 싶었다. 나는 이것을 하나의 위대한 실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내면의 저항을 그저 내려놓고 삶의 흐름에 나를 맡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실험 규칙은 매우 단순했다. 삶이 내 앞에 가져다주는 사건들을 나를 내 자아 너머로 데려가기 위해 온 손님처럼 대할 것. 혹여 내 개인적인 자아가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나는 그 상황을 기회 삼아 자아를 내려놓고 삶이 주는 것에 내맡기기로 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맡기기 실험이라고 부르게 된 연습의 시작이었다. 나는 이 실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준비가 돼 있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결심을 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사실 나는 삶의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어느 정도 경험한 상태였다. 나를 내려놓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사건들을 따라갔을 뿐인데 우연히 멕시코의 한 언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멕시코 마을 사람들과 그토록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었다.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되었고 거기서 집이 세워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 작은 오두막을 짓고 싶었을 뿐인데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풍요로운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확실히 이 모든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실제로 내가 맨 처음에 마음의 저항을 내려놓지 않았더라면 그 뒤에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거의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삶 자체가 그걸 나보다 훨씬 잘 아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나는 모든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막판까지 시험해 볼 참이었다. 나는 과감히 뛰어들어 삶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었다. 삶이 앞장선다. 삶의 흐름에 내맡긴다는 것이 대담한 행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는 삶의 어려움에 그렇게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고요하기 그지없는 내 땅에서 보내고 있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자격시험을 치르고 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난 공식적으로 대학원 소속이었다. 즉, 나는 아직 대학원 장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대가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 수업을 학기당 하나는 맡아서 가르쳐야 했다. 수업은 일주일에 3번씩 보통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오전과 정오 요가를 마치고 시내로 달려와 수업을 한 뒤 바로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내 패턴이었다. 그 당시 나는 같이 지내기에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사회성 제로인 사람이었다. 수업 후 질문하는 학생이 없으면 어떻게든 사람들과의 대화에 엮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옷차림도 청바지에 긴 소매 데님 셔츠로 언제나 한결같았다. 머리는 올백으로 넘긴 꽁지머리였고
신발은 샌들 아니면 아예 맨발이었다. 철학과였다면 이 모양새가 그다지 극단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보수적인 남부 지역의 경영학과에서 기초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였다. 과에서 나를 용인한 것은 그저 내가 아주 유명한 선생이었고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과 시험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내가 얼마나 상식에서 벗어난 교수였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생각난다. 당시 나의 목표는 차를 몰고 시내로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 내내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도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자면 하루에도 여러 번 명상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는 들판에서 요가를 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차 안에서 호흡 연습을 했다. 강의 시작 전에 학생들 앞에 선 채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의례 그랬듯이 차를 몰고 학교로 가서 호흡 연습을 몇 번 한 뒤 학생들로 빼곡한 대강의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내가 들어가자 학생들이 휘파람을 불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다. 잠시 어리둥절해하던 끝에 나는 내가 요가를 마친 뒤 바지만 입고 셔츠 입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맨발에 반 벌거벗은 상태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당황하지는 않았다.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을 휴강하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진행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을 뿐이다.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계속하자고 말했고 나는 내 옷차림에 대한 생각 없이, 아니 내가 옷을 입지 않았다는 생각 없이 거시경제학 수업을 진행했다. 엄격한 명상 생활을 고수하는 가운데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원래 이 기간은 박사 자격 시험 준비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 하지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책 한 권도 펴보지 않았고 펴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공부는 없었다. 아니, 없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경제학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고프만 박사가 복도에서 나를 부르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즉시 넌 이제 큰일 났어 라고 말했다. 아직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그분의 귀에 반나체 사건이 들어간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내 목소리는 틀렸다. 고프만 박사는 텔러헤시 주지사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알고 보니 윗선에서 플로리다를 대표할 수 있는 지방대학을 개인지빌에 하나 설립할 결심을 한 모양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은 물론이고 기금 마련과 재정관리 역시 도맡을 수 있는 뛰어난 인재가 필요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위원회는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산타페 지방대의 학장으로 플로리다주의 유명한 은행가 한 명을 임명했다. 고프만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내 내 마음은 이렇게 말했다. 왜 이걸 나한테 얘기하시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난 지금 집에 가야 하는데. 나는 곧 답을 얻었다. 플로리다 법에 따르면 지방대 학장은 박사 학위를 꼭 소지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선임한 은행가 앨런 로버트슨에게는 박사 학위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가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그와 학문적 배경이 유사한 성적 좋은 박사 과정생 한 명을 그에게 붙여주기로 했단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이 선택한 박사 과정생은 바로 나였다. 내 머릿속 목소리는 노발대발했다. 나는 그것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안 돼. 난 그런 거 못해. 이제 대학과의 인연은 끝났단 말이야. 나는 수행에 전념하고 싶어. 옛날에 보던 경제학 책을 다시 꺼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공부와의 인연은 이제 끝났다고. 이 모든 저항의 한가운데서 나는 삶이 가져다주는 모든 일에 자신을 내맡기겠다고 했던 내 최근의 맹세를 떠올렸다. 내가 지켜보는 머릿속 목소리는 영적인 조언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짐이었다. 짐 덩어리를 내 삶의 운전석에서 쫓아버릴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고프만 박사는 내 대답을 기다렸다. 하지만 승낙의 말이 차마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가 큰 소리로 알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지요. 그분의 과외 선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로 그 순간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맡기기의 위대한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다. 왕자와 거지. 앨런 로버트슨의 공부를 돕는 일이 내 생활 방식을 그렇게 많이 바꿔놓지는 않았다. 대학 수업이 있는 날 겸사겸사 만나 몇 시간 공부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다. 스터디 장소는 학교 근처 시내에 있는 구 산타페 캠퍼스의 총장실이었다. 우리는 꽤 죽이 잘 맞았다. 앨런이 3피스 양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는 매우 성공한 은행가였던 반면 나는 말총머리에 청바지에 샌들을 신은 요가 수행자였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나 알고 보니 앨런은 놀랄 만큼 마음이 따뜻하고 열린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내가 주는 도움을 정말로 고마워했다. 그래도 어색한 순간이 영 없지는 않았다. 내 봉사에 대한 비용 지급을 두고 첫 번째 문화적 충돌이 벌어졌다. 나는 공부를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했다. 그는 자신은 성공한 은행가이자 이제는 대학 총장인데 당신은 한 달에 장학금으로 받는 $250가 전부 아니냐며 나를 계속 설득했다. 그의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고 내가 전 재산을 땅 사고 집을 짓는 데 썼다는 건 역시 사실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공부를 돕는 것은 삶의 흐름에 나를 내맡기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나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앨런은 우리의 비금전적인 관계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가끔 그가 내 집으로 와서 공부할 때면 함께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그는 내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고 나 역시 반듯한 양복 뒤에 숨은 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다. 몇 번은 그의 부인의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그의 집에 가기도 했다. 나는 점점 앨런과의 관계를 삶이 선사하는 그 마법 같은 선물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처음에는 저항을 하긴 했지만 말이다. 앨런이 박사 논문 자격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 공부가 진행되었을 때였다. 그는 나도 자격시험을 쳐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로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특히 그와 함께 공부한 과목이 전공 과목 3개 중 2개에 불과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다. 하지만 나는 그의 소망에 항복했다. 나는 우리가 같이 공부한 2 과목에 대해서만 시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다음을 기약하기로 했다. 그 다음이란 게 있다면 말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락이 왔다. 행정실에서 실수로 나를 3 과목 시험에 다 접수시켰다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내맡기는 것 말고는. 나는 내가 3번째 시험 보는 것을 왜 그렇게 꺼려하는지를 관찰했다. 어차피 학위를 마칠 생각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알게 됐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시험을 치면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이 실패할 게 분명했다. 실패에 대한 예감이 나를 불편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내면의 목소리를 작동시켜 시험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짓거리도록 만든 것이다. 바로 그런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나는 행정실의 실수를 더 이상 문제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나를 한층 더 내려놓을 수 있는 도전이었다. 나는 3 과목의 시험을 모두 치르고 3번째 시험의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처음 2 시험은 전혀 문제없이 지나갔다. 앨런과 많이 공부한 과목이어서 내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시험날이 다가오자 나는 불가피한 실패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다. 시험장으로 당당히 들어가 내 에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리라.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험 과목은 국가재정이었는데 나는 교과서를 시험 전날에야 꺼냈다.
그리고는 그 큰 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옆에 둔 채로 요가를 했다. 요가가 끝나자 평화롭고 고요한 기분이 나를 가득 채웠고 나는 다음 날 있을 참사를 온전히 직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목에 떨어질 칼날을 검사하는 기분으로 나는 책을 들어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난 2페이지를 읽었다. 이 의식을 3차례 반복한 뒤 나는 내맡기기로 한 내 결연한 의지를 날리듯 책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다. 다음 날 나는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면밀히 지켜봤다. 놀랍게도 나는 다가올 일 앞에서 매우 큰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오전 명상 후 나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어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알고 보니 내가 전날 펼쳤던 3 부분 중 하나였다. 나는 그 페이지에 나온 복잡한 차트를 살펴본 뒤 책을 다시 책장에 꽂았다. 그날 아침 나는 경영대 건물 밖에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가기 전 잠시 명상을 했다. 내면은 여전히 매우 고요했다. 그저 평화롭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뿐이었다. 내가 진짜 시험을 통과했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기억난다. 설령 죽어도 하기 싫은 것을 삶이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마음 깊이 내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나는 경제학부가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행정조교로부터 시험 문제를 받았다. 총 6개 문제 중 3개만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시험지를 건네받으며 슬쩍 훑어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제 마구잡이로 펼쳐본 책 3곳에서 문제 3개가 나온 것이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나는 그곳에 오랜 시간 서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것이다. 나 자신을 초월하겠노라는 명분하에 나는 자신을 내맡기고 내 개인적인 두려움을 기꺼이 직시했다. 그러자 따놓은 지옥으로 추락해야 할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이다. 나는 지정된 방으로 들어가 쓰고 또 썼다. 마음에 뿌려진 영감의 씨앗은 매우 신선한 상태였다. 2번이나 펼쳐진 곳에서 나온 차트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넘어 윤색까지 할 수 있었다. 나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상태로 집을 향했다. 시험을 치러 갈 때만 해도 삶은 내 일부의 죽음을 기꺼이 맞이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삶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비켜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과감히 그 부름에 응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기뻤다. 며칠 후 고프만 박사가 나를 불러 내가 국가재정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에 대한 상찬을 늘어놓았다. 학장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으면 기뻐야 마땅한데도 왠지 죄책감이 들었다. 나는 자초지종을 전부 털어놓았고 혹시 문제가 될 일은 없겠냐고 물었다. 고프만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손에 올려놓은 뒤 그렇게 겸손할 것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를 사무실 밖까지 배웅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1972년 봄, 내 의도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나는 박사과정과 자격시험을 모두 통과한 사람이 되었다. 박사 논문을 쓰는 일만이 남았다. 하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논문에 대해서는 2번 생각하지 않았다. 내 삶은 명상과 요가가 전부였다. 수행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뭔가가 미진하다고 느꼈다. 크리야 요가에 답이 있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크리야 요가는 요가난다가 가르친 특별한 명상법인데 문제는 이 요가에 입문하려면 1년 동안 통신 강의록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크리야 요가에 좀 더 일찍 입문할 수 없는지 자아실현 동지회에 문의해 보기로 했다. 당시엔 내게 오는 우편물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몇 주 후에 2통의 편지를 같은 날 받고는 적잖이 놀랐다. 하나는 자아실현 동지회에서 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단체에서 온 것이었다.
동지회의 답변을 빨리 알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첫 번째 편지를 먼저 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크리아 요가를 배우려면 6개월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내 반응을 내려놓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뒤 두 번째 편지를 뜯었다. 내용을 본 순간 내 모든 실망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봉투 안에는 크고 진한 글씨로 다음과 같이 적힌 전단지가 한 장 들어있었다. 올 여름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직계 제자로부터 크리아 요가를 배우세요. 나는 다시 한번 멍해졌다. 나는 이 사람들을 전혀 몰랐다. 캘리포니아에 적을 둔 요가 커뮤니티인 것 같았는데 그들이 나를 알았거나 내 주소를 알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나는 플로리다의 숲속에 사는 은둔자 아니었던가. 완벽하게 얽혀있는 이 두 통의 편지가 어떻게 똑같은 날 내 우편함에 들어있는 걸까? 이 흥미로운 의문에 대한 답과는 별개로 그해 여름 내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만은 확실해졌다. 나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영성 공동체로 갈 것이었다. 이렇게 대놓고 주어지는 안내라면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서쪽으로의 모험을 떠나기 전 삶의 주도권을 내맡기겠다는 내 맹세는 몇 번의 도전을 더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편지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안 있어 고프만 박사가 내게 연락하여 앨런 로버트슨이 나를 찾더라고 전해주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시험을 통과한 이후로는 한동안 만나지 않고 있던 참이었다. 나는 그에게 연락하여 산타페 지방대학의 새 캠퍼스가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개교 후 수업을 진행할 교수진을 뽑고 있는데 파트타임이라도 좋으니 내가 수업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었다. 나는 산타페 지방대건 어느 기관에서건 간에 학생을 가르칠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내 유일한 관심은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장소로 녹아들 때까지 영적 수행만을 계속 늘려가는 것뿐이었다. 앨런에게 이런 내 심정을 말하려고 했지만 그는 당최 들으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부탁이 아닐세. 자네에게 통보하는 거야. 나는 바싹 마른 입술로 내 가슴이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말을 읊조렸다. 알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죠? 내맡김. 이 얼마나 강렬한 단어인가. 그것은 약하고 겁쟁이 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다. 나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길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만큼 용감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쥐어 짜내야 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내맡겼다고 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료하게 알게 된 것은 아니다. 나는 삶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내맡긴 덕분에 한 가지 영역에서만큼은 아주 명료해졌으니 이제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내 개인적인 호불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좋고 싫은 마음이 내게 미치는 강력한 힘을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 바로 삶 자체에다 내 삶을 내맡겼다. 이 성장 단계에서 나는 내맡기기 수행이 실제로는 확연히 구별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가슴과 머리에서 형성되는 호불호 반응을 내려놓는다. 둘째, 그렇게 얻어진 명료한 시선으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지금 삶이 내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본다. 호불호의 반응에 영향받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 심오한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삶은 개인적인 호호를 따를 때와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이 깨달음은 내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 모두에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아주 일부인데요.
삶을 흐름에 내맡겼을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길이 열리는 과정들이 참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저는 마이클 싱어처럼 모든 상황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우연은 아닐 거야, 더 큰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당황스러운 사건도 한결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마이클 싱어처럼 더 적극적으로 내맡기기 실험을 해보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숲속의 마음 책방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